이제 교류와 저항의 관계, 또 그리고 교류와 코일의 관계, 또 교류와 콘덴서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와 저항의 관계는 그 역시 직류에서 ohm의 법칙이 있었는데 교류에서도 ohm의 법칙이 적용되고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압과 전류는 동산이란 얘기.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지금 교류 회로의 모습, 기본 회로의 모습 이렇게 두었는데요. 교류의 전원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사인파가 안에 들어가 있는 둥근, 자, 플러스 쪽이고 마이너스 쪽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항이 놓여 있고 전류는 역시 이렇게 흘러가겠죠. 역시 ohm의 법칙이니까 V는 IR이라는 것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자, 이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란 얘기는 E가 있고 E가 전압일 거고 I가 전류일 텐데 위상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서로 붙어 있죠. 그래서 높이만 틀릴 뿐이지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밑에 보면 여기 직류의 모양인데 직류는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이게 뭐라고 해요? 건전지가 놓여졌을 때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자, 그렇지만 옆에 있는 교류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교류 전원은 표시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걸 참고해서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류와 코일의 관계가 되겠는데, 자, 코일의 인덕턴스가 교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이 생성이 될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인덕턴스라는 것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저항에 의로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은 R이지만 이렇게 코일도 이제 저항으로서 작용을 해서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교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I는 R분의 V죠. 앞에서 알고 있듯이.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건 I는 20분의 100이니까 5A가 될 텐데, 자, 교류 회로를 연결하면은 직류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교류에다가 이렇게 또 코일을 여기다 연결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I라는 값이 이렇게 되면 5A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죠. 교류를 연결했을 때는 흐름의 방해가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는 교류에 대한 저항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흐르는 전류는 직류의 경우보다 훨씬 이제 작아지는 거죠. 실제로 뭐 코일은 교류 전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인덕턴스는 교류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작용을 하고 이것을 유도 리액턴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유도 리액턴스를 XL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유도 리액턴스가 나왔죠. XL이라고 하고, 이것은 XL은 2파이FL이라고 수식으로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XL은 유도 리액턴스로서 ohm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과 같이 ohm으로 읽게 되고, 결과값을. 자, L이라는 것은 인덕턴스가 돼서 이것은 헬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ohm이라고 읽듯이 헬리라고 읽게 되는 것이 인덕턴스고, 여기 L로 되어 있는 마지막 기호가 되겠죠. 여기서 보여주는 F라는 것은 주파수 앞에서 했던 헤르츠가 되겠죠.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서 헤르츠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자,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유도 리액턴스는 커집니다. 그리고 인덕턴스가 클수록 유도 리액턴스도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역시 그러니까 얘는 비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그래프에서 유도 리액턴스가 세로고 주파수가 가로이죠. 자, 이런 상황에 XL은 오메가 L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파이 F까지가 이게 오메가라고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2파이 FL이 붙으니까 이제 2파이 FL이 됐죠. 그래서 오메가에다가 L을 붙인 거랑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L이 일정할 경우에 이렇게 유도 리액턴스와 주파수의 관계가 비례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라디안 늦다라는 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그 앞에서 봤던 저항과는 조금 사뭇 다른 내용이죠.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라디안 늦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전압입니다. 전압이 먼저 이렇게 지금 그 위상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류가 뒤에 이렇게 따라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위상차는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시작점으로 봤을 때 90도가 됩니다. 자, 90도가 딜레이 된다는 얘기죠, 전류가. 코일에서 있어서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정도의 위상이 늦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럼 또 교류와 콘덴서와의 관계가 있죠. 교류와 콘덴서의 관계는 우리 콘덴서 캐패시터가 되겠죠. 교류의 경우 전류는 계속해서 흐르지만 직류의 경우에는 콘덴서 전압이 일정하게 된 뒤에는 흐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회로들의 모양을 잠깐 보면 뭐 콘덴서는 교류 전류를 흐르게 하나 직류 전류는 흐르지 못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흐를 수가 있겠죠. 이 그림에 지금 여기는 직류가 될 거고 여기는 교류가 되는데 이 두 개를 보면 이거는 이제 비교를 지금 해놓은 거죠. 오른쪽 그림은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이렇게 직류일 때는 흐르지가 않는다는 거지. 평평하니까. 교류일 때는 한쪽이 이렇게 낮아져 있어서 0으로 되지가 않아서 계속 변화를 한다는 얘기죠. 한쪽이 그래서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한쪽이 높낮이가 틀려지면 뭔가 흘러가게 되겠죠. 뭐 이런 그런 모양을 지금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걸로 보이고, 자, 이것은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이 일정하면 그 직류 전압이 흐르지 않으나 교류는 전압이 변화하여 콘덴서 양 끝에 전압과 전압과의 차이가 0이 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콘덴서도 역시 일종의 저항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용량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앞에서 봤던 거랑은 좀 다른 기호죠.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고 XC라고 표현하고 2파이 FC분의 1이 XC의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수로 나오고 있죠. XC는 용량 리액턴스로 옴으로 읽게 될 거고 C는 콘덴서이죠. 캐패시터 용량이니까 페러스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F는 주파수라서 역시 헤르츠가 될 겁니다. 이 콘덴서 용량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음 시간이나 내지는 그 다음 시간쯤에 콘덴서를 다룰 때 이제 페러스를 보게 될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용량 그리고 정전 용량이 클수록 전류는 잘 흐르게 됩니다. 이제 봤을 때 지금 그래프를 보면 주파수가 가로고 용량 리액턴스가 세로이죠. 2파 FC분의 1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분모에 있어서 반비례가 되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2파 FC분의 1이 되겠죠. 2파 F가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C가 일정한 경우 이렇게 반비례의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정정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캐패시터가 되겠죠. 캐패시터가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고 되어 있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과 또 전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앞에 코일이랑은 또 반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렇죠.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일은 전압이 빨랐지만 콘덴서일 경우 용량성일 경우 리액턴스일 경우에는 전류값이 여기 보면 전류가 앞에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전압이 뒤에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전압은 이렇게 뒷부분이 돼서 전압이 전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90도. 즉 콘덴서에서는 그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르고 코일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전압이 이렇게 가는 것, 또 전류가 흐르는 것, 콘덴서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요 사이에 이제 전압이 걸린다는 표시를 이렇게 V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고, 또 전압이 양단에 이렇게 재보면 전압은 병렬로 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캐패시터의 병렬로 전압을 재보는 것, 또 전류는 직렬로 재야 되니까 이렇게 끊고서 직렬로 전류계를 여기다 댔단 얘기죠. 자, 이런 그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유회로라는 것이 나왔는데, 정유회로라는 것은, 우리가 DC를 우리가 보기가 좀 쉽게 생각하지만 AC를 가지고, 그러니까 AC가 교류죠. 교류를 DC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정유회로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 교류를 DC로 변환해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할 수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정유회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이 정유회로는 어떤 식으로 또 정류를 하고서 또 그거를 교류를 직류로 만들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DC 파워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120V 또는 60Hz의 교류 입력 전압을 받으면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원하는 전압 크기로 스케일링을 한다니. 이게 어떻게 AC를 DC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순차적인 설명이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트랜스포머라는 거 하는 것은 트랜스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란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저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전압을 이 도란스 이 트랜스를 거치면 어떤 전압을 키운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있고 여기에 지금 코일이 놓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자, 어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트랜스포머 형태의 이런 모양이 나올 때는 간혹 어, 시료값을 구하라. 시료값을 그냥 계산을 하더라도 나중에 시료값으로 변경해야 될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트랜스가 나오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일을 얼만큼 돌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크기로 키울 수 있느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AC 라인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들어가면 어, 키워져서 나오는데, 다시 다이오드 정류기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정류를 한다는 것인데, 교류 성분의 음의 전압이 양의 전압으로 바뀌고 필터를 거치면 파형이 직류 성분이 가까워진다.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먼저 키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는 부분을 없애는 거죠. 이 부분, 자, 이 부분들을 없앤다는 얘기죠. 없애고 위로 대신에 올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다이오드 정류기란 얘기입니다. 그럼 밑에 부분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필터를 거치게 되면, 자, 밑에 게 날아가서 이런 위에 부분만 이렇게 이 부분만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윗부분만 이렇게 남겨서 이걸 갖다가 다시 레귤레이터라는 것을 거치게 되면, 레귤레이터라는 것을 거쳐서 이제 직류 전압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거를 훨씬 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완전한 직선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제 레귤레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 순서를 생각해 보면 트랜스를 거쳐서 정류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필터의 출력 전압은 리플이라는 거, 여기 요렇게 위에
띄어져 있는 거, 여기, 요런 것들이 이제 위에 올라와 있죠. 평행하지 않는 요런 리플 전압이 크기 때문에, 어, 레귤레이터를 거치면 직류 전압을 얻을 수 있고, 부하에 원하는 직류 전압과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리플이라고 합니다. 이 물결처럼 생겼죠. 리플. 요런 걸 리플 전압이라고 합니다. 요 리플 전압을 줄여줘야지만 직류를 훨씬 더 가깝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는 한 번쯤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것도 보니까 기사시험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사시험을 칠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트랜스, 다음에 정유기, 필터,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다음에 부하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AC가 DC로 바꿔져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류하는 회로 중에는 반파 정류 회로가 있고 또 전파 정류 회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반파 정류 회로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반파 정류 회로라는 것은 다이오드 등의 정류 소자를 사용해서 교류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반 사이클만 전류를 흘려서 부하에 직류를 흘리도록 한 회로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 입력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부분을 없애고, 이 밑에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여기 와진 상태 다시 뒤에 출력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출력 부분과 같이 출력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부분이 날아간 상태에서, 자, 이 회로 반파 정류 회로를 거치면 이런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정류 회로의 모양을 조금 기억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반파 정류 회로의 다이오드 방향이죠. 이쪽으로 가고, 자, 여기는 이제 코일이 있고 부하가 이쪽에, 저항이 이쪽에 있습니다. 다이오드와 그 저항의 위치를 조금 기억해 둠이, 반파 정류 회로는 이런 이 위치에 있더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두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정류 회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아까는 반파였는데 전파라고 얘기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아까 부분은 이 부분이 날려버렸지만 마이너스 부분을, 자, 이제 전파 정류 회로에서는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교류의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반 사이클에 대해서도 정류를 하고, 또 부하의 직류 전류를 흘리도록 한 회로다는 얘기죠. 중간 탭이 있는 트랜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중간 탭이 이렇게, 이걸 중간 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다이오드가 지금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죠. 방향은 지금 똑같게 쪽으로 이렇게 같은 쪽으로 놓여 있습니다만 회로 구성상은 같은 방향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어, 지금 역시 다이오드의 위치, 또 부하는 이쪽 편에 있는데, 이 마이너스 쪽에 입력값이 실제로는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죠. 자, 이게 이제 전파 정류 회로라는 겁니다. 정류시키기 위해서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이렇게 비워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반파가 날아가서 그런 거죠. 이걸 다시 직류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 반파나 전파나 마찬가지로 뒷 과정들을 다시 거쳐야 물론 정류 직류로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정류 회로 중에서 브릿지 정류 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릿지 정류 회로는 전파 정류 회로의 일종이긴 합니다만, 이 전파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전파 정류 회로가 있었죠. 전파 정류 회로의 일종으로 다이오드 4개를 브릿지 모양으로 접속해서 정류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중간 탭이 있는 트랜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브릿지 정류 회로는 뭐 많이 이제 어디서든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각선으로 서로 맞추어서 이제 쓰도록 돼 있죠. 자, 이렇게 이쪽에 있는 방향이랑 이쪽에 있는 다이오드 방향이 같죠.
또 뭐 이쪽에 있는 다이오드 방향이랑 얘랑 이제 같죠. 이제 부하도 서로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맞춰서 쓰게 될 텐데, 자, 입력은 역시 그 플러스 쪽이 있고, 이렇게 플러스 쪽이 위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이 따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입력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 어, 자,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플러스 쪽이 원래 플러스 쪽. 자, 마이너스 쪽이 위로 가서 이렇게 놓여집니다. 전파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표현해 주는데 위로 가서 이제 직류를 만들려면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니까 양으로 자 올라가 있죠. 자, 브릿지도 역시 전파 정류 회로의 일종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정류 회로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오늘 그 하는 것 중에서 이 단원에서 좀 덜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뭐 교류 발전기의 내용으로서 뭐 코일이라든가 필드 코일, 여자 코일, 또 올티네이터라든가 뭐 그 또 이제 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류기에 대한 설명, 정류회로에 대한 설명만 지금 했었죠. 자, 시간상 그 뒷부분들은 뒤에 조금 더 이렇게 모자란 것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합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상호유도 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전에 다시 조금 언급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그, 그 교류회로의 뒷부분에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교류회를 언급할 때 L과 C를 계산하는 것을 빼자니 약간은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 유도 리액턴스랑 용량 리액턴스를 계산하는 것은 간단한데도 안 해보면 또 그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서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예제 두 개는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예제가 되겠고, 그대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게 아마 유도 리액턴스에 관계되는 내용을 계산해야 될 것이고, 밑에 나오는 것은 용량 리액턴스를 계산해야지만 값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기 인덕턴스 10mH의 코일에, 여기가 10mH라는 얘기죠. 10mH의 코일에 50Hz, 주파수가 50Hz라는 얘기입니다. F, 주파수가 F죠. F는 50Hz. 볼테이지는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가, 단 코일의 저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그 전류를 물었으니까 얘도 그 역시 V는 IR이 성립하고 IR인데, 전류값을 물었으니까 I는 또 R분의 V 해야 되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인데, 자, 이때에 그 R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요? 유도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코일이니까. 그래서 XL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R은 다시 대체가 돼서 XL분의 V가 되겠죠. 최종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제 XL을 구해야 되겠죠. 유도 리액션 R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R 값은 코일이 나올 때는 2파이 FL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3.14. 자, 주파수가 여기서 50Hz라고 했죠. F가 주파수니까 50 곱하기 L이라는 것은 자, 자기 인덕턴스가 되니까 10mH에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곱합니다. 값은 3.14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 XL이 3.14라는 얘기는 요 값이 3.14니까 분모가 3.14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I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I는 XL분의 V에서 3.14분의 V가 100V라서 100 오면 31.9A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정전 용량이라서 캐패시터가 와 있네요. 캐패시터가 0.22라고 되어 있죠. 0.22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에 계산을 잠깐 살펴보니까 0.22 곱하기 마이너스 6 돼 있어서 아마 요 값을 여러분 교재에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88페이지 교재에 0.22 마이크로페럿 해야 되는데 그냥 페럿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F를 어떻게 마이크로페럿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계산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밑에. 자, 요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 여기 나오는, 자, 요 페럿을, 자, 이렇게 마이크로 페럿으로 변경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0.2페러신 콘덴서에 50Hz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몇 암페의 전류가 흐르는가? 역시 아까랑 똑같게 봐야 되죠. V는 IR인데 전류를 구하라 하니까 이 IR이 갖고 와야 될 거고, 또 I는 R분의 V인데 여기서 R은 지금 콘덴서가 나왔으니까 뭐냐 하면 XC분의 1 해야 됩니다. 용량성을 리액션스 분의 1 해야지만 V 해야지만 XC분의 V 해야지만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XC를 구해야 되니까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도 했고 2파이 FC분의 1이라고 다시 쓸 수 있죠. 그럼 밑에 이걸 그대로 하면 2 곱하기 3.14 파이, 그 다음 F는 50Hz 50 곱하기 0.22 마이크로페럿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0.2 페럿이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 자 여기를, 그리고 보통은 또 이렇게 마이크로페럿일 경우가 많습니다. 캐패시터는. 그래서 0.22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바꿔서 0.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줘야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 값이 14,500ohm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걸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XC가 14,500이 나왔으니까 V는 IR, XC가 R이죠. XC분의 V가 역시 I니까 I 값을 구하려니까 14,500분의 V가 100V라서 0.0069A니까 이건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0. 자, 0.69가 되나요? 이렇게 띄어야 되니까 6.9가 되네요. 6.9mA가 되네요. 6.9mA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니까, 그렇죠. 자, 똑같은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나왔을 때, XL은 2파이 FL을 적용하고, 또 XC는 2파이 FC분의 1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자 유도 작용의 응용에 해당하는 발전기, 에서도 직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를 살펴보았고, 또 교류 회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파수라든가 주기, 위상, 뭐 시력값 이런 그 어떤 용어들이나 뭐 사용에 대한 교류 회로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교류 회로와 저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교류 회로와 그 코일의 관계, 또는 교류 회로와 그 캐패시터의 관계 중에서 2파이 FL, 자, 코일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2파이 FC분의 1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캐패시터와의 관계죠. 자, 이런 수식들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회로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유도 작용, 다음 시간에 또 뭐 상호 유도 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그 캐패시터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이걸 뭐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콘덴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하게 되겠지만, 아마도 오늘 조금 덜 그 설명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음에 포함해서 하게 되면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어, 그,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